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에서 보는 한국 강예신입니다. 오늘은 해리 B. 해리스 주니어 이제 주한미 대사로 지명이 됐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얘기 조금 하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계속 도대체 그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아주 좋은 당근을 준 것인가? 그것이 노벨상에 눈이 멀어서 잘못된 그 조치를 한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사람은 지금 미국에서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을 제외하고는 북한에 그 최근에 갔었던 사람이 정보국에서 일을 오래 했었던 제임스 클래퍼 국가 전 정보국장입니다. 이 사람은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국가정보국장을 했고 그리고 북한에 억류된 두 사람을 북한에 가서 함께 미국으로 귀국시키는 일을 했지만 구태여 따지자면 당은 무소속이에요. 이 사람이 무당파입니다. 무소속이에요. 그래서 조지 부시 대통령 때도 관련 일을 했고 오바마 대통령 때도 일을 했는데 오늘 그 사람이 쓴 글을 좀 전해드리겠고요. 미국에서도 그 밖에 지금 북한과 남한 사이에 많은 그 어려운 문제 또 뭐 북한군이 이제 한국에 와서 살겠다 하고 넘어오는 것 또 북한에서는 웨이트레스들을 돌려보내라 해서 이제 한국 정부에서도 북한에 억류된 그 한국인들과 남한인들과 교환하는 그런 문제를 지금 의논하고 있다는 내용들 다 전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이트 뉴스는 이 시간에 전해드리지 않겠고요. 여러분들께서 다 아시니까 우선 해리 해리스 주니어가 주한미군 주한미군이 아니라 주한미 그 대사로 지명이 되고 아마 그 인준 과정이 빨리 진행이 되겠죠. 이 사람이 주한미 대사로 지명이 되고 이제 뭐 거의 인준받을 것은 확실해 보이는데 그렇다면은 이게 그 중요하게 봐야지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지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국가안보보좌관 그 존 볼튼을 정말 그 언더 더 버스 아래 콱 집어넣는 것처럼 하면서까지 북한에 대해서 부드러운 그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그런데 그 주변에는 전부 굉장히 북한에 대해서 강성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존 볼튼만 그런 게 아니라 마이크 폼페오도 이제 잊기 쉽죠. 김정은 위원장과 몇 번 만나고 뭐 북한의 번영을 얘기를 하고 경제적으로 그래서 그렇지만 불과 몇 개월 전까지 마이크 폼페오 현재 국무장관 그 당시에 CIA 국장은 북한의 정권 교체를 말했던 사람입니다. 북한의 정권 교체라는 게 바로 존 볼튼이 말한 리비아식의 그 해법이잖아요. 그래서 마이크 폼페오도 지금 국무장관이 되고 부드럽긴 하지만 원래 강성인 사람이고 존 볼튼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게 입 조심해 하는 경고를 들었지만 이 사람도 수십 년 강성이고 해리 B. 해리스 주니어도 마찬가지로 북한에 대해서 강성이라는 것. 그리고 이제 또 한 사람이 있죠. 그 빈센트 그 K. 브룩스 지금 주한미 사령관, 한미연합사 사령관 역시 포스타 커맨더로서 굉장히 그 전에 그런 얘기까지 했었어요. 북한을 지도에서 없애는 것까지도 뭐 고려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 주변의 인물들의 원래의 성향은 지금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일하고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발탁돼서 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Where is your heart? 이기는 합니다만은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해리 해리스가 호주 대사로 가는 청문회 하루 전에 바로 또 이것도 중요하죠.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본인도 그 당시에는 국무장관이 완전히 그 된 사람도 아니었었죠. 그랬었죠. 청문회 그 과정이었었던가요? 아무튼 그 즈음인데 마이크 폼페오가 해리 해리스를 지금 뭐 호주도 대사가 없지만 북한이 그 한국이 더 급하니까 북한 문제 때문에 이 사람을 이쪽으로 돌려야지 된다 하고 잡아당겨서 이제 그 주한미 대사 지명자가 됐거든요.
어, 주한미 대사가 이번에는 당장 그 내일 모레 문재인 대통령이 와서 그 회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지 못하겠습니다만은 빨리 인준받고 나면은 그 싱가포르의 북한과 미국의 정상회담 그 이후의 과정 같은 것을 상당히 책임을 많이 질 수 있는 인물입니다. 올해 61살이고요. 저패니즈 아메리칸입니다. 첫 아시아계로서 가장 그 해군에서 고위직을 갖고 있었고 뭐 저패니즈 아메리칸으로서도 물론이고요. 이 해리 해리스가 3월 달이었으니까 불과 뭐 몇 개월 전이죠.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그날이 언제였냐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의 초대를 받고 초대에 응하고 나서 엿새 뒤에 있었던 청문회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본인이 주한미 대사 지명자가 될 것을 전혀 몰랐을 때죠. 고려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이게 그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최대 압박을 넣었기 때문에 성공한 것이다. 그러나 여기까진 그렇지만 북한에 대해선 절대로 믿지 말고 확인해라. Distrust but verify. 요즘 뭐 verify 먼저 하고 뭐 믿어라, 믿지 마라, 믿지 마라, 믿지 마라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들리잖아요. 눈을 크게 떠야지 된다. 북한은 이 사람이 이제 태평양 그 사령관이니까요. 지역의 최대 위협이다. 그리고 이제 군사작전에 대해서는 꼭 뭐 북한을 군사력으로 어떻게 해야지 된다 하고 뭐 초지일관 주장한 사람은 아닙니다만 북한과 같은 국가에는 군사작전을 준비를 해야지 되고 대통령이 명령하면 준비가 다 돼 있다라고 태평양 사령관으로서 의회 청문회에 나와서 증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강성이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사람의 경우는 군인을 오래 했지만 1978년도에 해군사관학교를 졸업을 했거든요. 그 당시에 해사를 졸업을 하고 아직도 현직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는 거의 유일하다시피 한 사람인데 힐러리 클린턴이 국무장관이었을 때 국방부의 어떤 리에종 역할 같은 것을 하면서 외교를 충분히 이해를 했다. 외교에 직접 몸을 발을 담그진 않았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저패니즈 아메리칸이기 때문에 지금 뭐 저펜 타임스라든가 아니면 중국에서 발행되는 신문은 이 사람에 대해서 완전히 반대되는 일본은 환영하고 중국은 아주 걸끄러워하는 그런 입장들을 내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해리 해리스 태평양 사령관의 사진 가운데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서 알려진 사진이 본인은 제복을 입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나란히 사진 찍은 것 그런 것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엄마가 저패니즈 아메리칸이니까요. 아빠가 해군이었는데 뭐 미국 해군이 일본에서 많이 근무를 하잖아요. 그때 엄마를 만나서 결혼을 했고 어렸을 때 미국에 와서 이 사람이 미국에서 자라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나쁜 감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남중국해에 인공섬을 짓고 이런 것을 모래 위에 만리장성과 같다 이런 표현도 했었고요. 2015년도에 그리고 정말로 중국에서도 이 사람을 싫어하기 때문에 믿지 못할 인간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어요. 이제 최악을 군인으로서는 항상 준비하는 사람이고 1956년 8월 4일에 태어났으니까 미국식으로는 아직 생일되지 않았으니까 61세입니다. 태평양 사령관이요. 미군을 포함해서 뭐 민간인도 군인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한 37만 5천 명의 군과 민간인의 총 책임자인 것이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해군 사관학교만 졸업한 게 아니에요. 공부를 뭐 여러 군데서 많이 했는데 사관학교 다닐 때 전공은 뭐 일반 엔지니어링이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검도의 대표를 했었습니다. 학교에서. 그리고 이제 조종사 당연히 했고요. 하버드의 케네디 스쿨에 가서
아시아 안보에 대해서 석사 학위를 받았고, 그리고 또 뭐 정치적으로는 그 조지타운 대학이 아주 유명하잖아요. 조지타운 대학교에서 외교도 공부를 했고, 영국의 그 옥스퍼드 대학교에서도 공부를 했습니다. 조지타운은 이제 그 빅터 차와도 인연이 있기 때문에 빅터 차가 이 사람에 앞서서 주한미 대사 그 지명자였었잖아요. 아그레만까지 다 받고도 안 됐는데, 그래서 이제 조지타운 대학교도 하고도 같이 인연이 있고 해서 빅터 차의 경우도 이 그 해리 해리스에게 굉장히 그 크레딧을 많이 주고 있거든요. 와이프도 본인보다 6년 뒤에 해군 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입니다. 해군 뭐 커맨더였고요. 25년 해군에서 일하고 나서 은퇴를 해서 지금도 이제 군사와 관련된 그런 어린이 교육 일을 하고 있는데, 부부가 다 그 해군 사관학교를 졸업을 하고 해군에서 오래 일을 한 사람들입니다.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그 중국의 도발적이고 확장적인 것이다. 군사력으로 이런 것을 그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나 북한에 대해서 강한 입장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만은 이런 말도 하기는 했어요. 김정은의 그 의식 변화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지 김정은을 무릎 꿇게 해야지만 되는 것은 아니다. 항상 그 북한을 군사력을 써서 무릎 꿇게 해야지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제 태평양 사령관에서 주한미 그 대사 외교관 격인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됐기 때문에 입장이 이제 그 달라질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아무튼 그런데 미국 의회에서는 굉장히 이 사람을 좋아하거든요. 미국 그 정치인들이 군인에 대한 이렇게 1978년도에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지금까지 현역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 훈장도 무척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고 존중하기 때문에 이제 상원 인준은 무난한 것을 넘어서 당연히 이제 받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게 될 경우는 바로 이 사람이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는 앞으로 그 대통령의 탑 어드바이저가 될 것은 분명하고요. 또 하나가 있다면 태평양 그 사령관을 하면서 태평양 지역의 그 여러 그 관련 국가들과 중국을 빼고는요. 굉장히 그 좋은 관계를 갖고 있고, 더군다나 이제 그 아시아 지역에서의 안보의 다이나믹하다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지금 주한미 대사 지명자인 해리 해리스 주니어에 대해서 중국을 잘 알고 중국을 비난을 하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주한 그 미 대사로 일을 할 때 중국과 무역협정에도 이 사람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그에 비해서 굉장히 이제 그 해리 해리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믿는 바도 있고, 물론 제일 앞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 주변에 트럼프 대통령 본인만 빼고는 다 북한에 대해서 원래 그 강성이었던 사람들이 포진해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이 해리 해리스 같은 사람에 대한 신뢰 같은 것은 굉장히 높은 편이거든요. 그런데 요 며칠은 이제 조금 이름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만, 헨리 키신저가 여전히 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주변을 드나들면서 본인이 그 뭐 자타가 인정하는 뭐 지금 중국 통이기도 하고 한데, 헨리 키신저에 대해서는 신뢰도가 점점 미국에서도 떨어져서요. 예를 들어서 The Wig이라는 잡지가 있거든요. 좋은 잡지입니다. The Wig의 매튜 월터씨, 이런 분은, 이 사람은 뭐 미국의 그 아주 보수적인 잡지에도 글을 많이 쓰고 하는데, 더 위크에 헨리 키신저는 지루한 옛날식 그 사기꾼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자신을 아주 성공한이라기보다 외교 전략가, 외교 그 마스터, 이런 이미지를 만드는데 성공을 했는데, 박식하고 또 뭐 선각자고 비전이 있고 또 뭐 그가 말하는 것을 누군가가 다 사람들이 들어야지 될 것만 같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헨리 키신저의 말을 상당히 지금 참고를 하고 있어,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습니다만, 미국의 많은 지성인들은 헨리 키신저에 대해서 날이 가면 갈수록 저 사람은 참
자기 프로모션은 강하고 그리고 돈 버는 것에는 정말로 열심이고 지금 뭐 95세인데도요. 열심이고 그런 모든 것 자신의 커넥션을 중국 커넥션 얼마나 많겠어요. 리처드 닉슨 때부터 일을 했었고 뭐 베트남 전부터 그때부터 이제 리처드 닉슨의 어떤 그 컨설팅 같은 것을 그 당시에는 하버드 대학교 교수였는데도 그런 일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키신저의 여러 가지 얘기를 귀담아 듣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더 많은 사람들은 헨리 키신저는 외교 정책에 있어서 휴 해프너와 같다. 그 플레이보이 잡지 창업자 지난해에 숨졌죠. 그 정도의 뭐 상상을 하세요. 아니면 또 이런 지적도 했습니다. 은퇴연금을 사기한 버니 매도프와 마찬가지다. 본인이 사실은 정말로 그 진실한 것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 프로모션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그 부풀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은 전범조차도 못 된다. 왜냐하면 미국의 캄보디아 폭격으로 민간인 사망자 그 숫자까지 부풀렸기 때문이다. 얼마나 냉혈한인가. 그 정말 냉수가 그의 정맥에 흐른다. 이렇게 매튜 볼테르스가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베트남 전뿐만이 아니라 그 의미도 없는 그런 어떤 무슨 위원회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본인이 막 가지고 있고 그걸로 또 장사를 많이 해요. 돈을 굉장히 많이 벌죠.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키신저 협회까지 있잖아요. 이 사람이 왜 지금 헨리 키신저의 이분 그 북한에 관한 정책, 중국과 여러 가지 그 연관이 돼서 뭐 중국과 미국이 같이 힘을 합쳐야지 되고 등등을 계속 그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 그 키신저 말은 진정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미국이나 세계를 위한 것도 아니고 본인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듣지 말아야지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겁니다. 물론 헨리 키신저가 다른 사람보다 세상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태, 그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또 위험성에 대해서 이해를 잘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냉전, 베를린 장벽 무너지는 것, 중국의 떠오름, 또 이슬람식 그 테러, 이라크전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실제로 아주 그 말초적인 주장 같은 것도 했고 뭐 성과도 있었고 그러나 그 성과는 꼭 헨리 키신저의 성과다라고 보기도 뭐 힘들다 이런 지적을 하면서 그런 말초적인 모든 것들을 플레이보이 창업자인 휴 해프너에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매튜 월터 씨 같은 경우는 헨리 키신저에 대한 진실은 그가 마키아벨리식의 악한도 아니고 그저 그럭저럭한 그 사기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저는 헨리 키신저의 가장 최근의 책 가운데서 그 월드 오더 세계 질서라는 책을 읽고 나서 그 맨 마지막 부분들을요 거기는 정말 뻘쭘했어요. 갑자기 뭐 이렇고 저렇고 얘기를 하고 본인이 잘못한 것은 하나도 지적하지 않고 잘한 것만 얘기하고 또 조지 부시 대통령 뭐 이라크 전쟁에 대해서도 심지어는 너무 아무튼 칭송을 하고 뭐 그리고는 그러다가 갑자기 그 마지막 챕터쯤 해서 뭐 인터넷에 관해서 막 얘기를 하는데 물론 그 자신의 그 키신저 그 협회 재단 같은 것이 있으니까 젊은이들이 책도 뭐 90세가 넘어서 쓴 책인데 본인이 다 썼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썼겠죠. 돈이 많은 사람이니까 뭐 연구원들을 많이 두고 그런데 굉장히 뻘쭘했어요. 그러다가 며칠 전에 잡지 그 애틀란틱에 이 사람이 인공지능에 관해서 막 얘기를 길게 했거든요. 저는 그게 헨리 키신저의 생각과 그 아주 그 사려 깊은 데서 오는 그 보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이 위크에 바로 이 저널리스트가 쓴 것처럼 어디든지 주목받고 있고 인기 있는 곳에는 다 이렇게 찾아가서 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지 잘 모르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아마 그런 것으로 다시 한번 부각됐기 때문에 헨리 키신저에 대한 이런 그 비난의 글이 나왔고요. 헨리 키신저가 북한 이슈에 대해서 큰 역할을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게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드러나기에는요. 그리고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36시간 뒤였습니다. 김정은이
뭐 한미합동구 군사훈련에 대해서도 비난을 하고 존 볼튼에 대해서도. 그래서 한국 지금 굉장히 어려워졌고요. 미국에 대해서도 우리가 뭐 북미 회담을 안 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 나서 36시간 뒤에 정말로 그 의회신문 더 힐은 큰 당근을 줬다. 저는 왜 좋은 것 얘기할 때 당근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당근이 몸에는 좋지만 딱딱한 것이 그다지 아주 그 보드럽고 뭐 맛있다고 할 수는 없는데요. 뭐 씹는 그 맛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아주 큰 당근을 줬다. 물론 안 될 때는 큰 채찍도 휘두를 수 있다고도 살짝 얘기를 하기는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제안을 한 게 그게 바로 평양이 그동안 계속 원했던 것이다. 이렇게 더 힐이 지적을 했고요. 또 워싱턴 포스트에 얼마 전에 제가 이 사람의 글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조심해야지 된다. 아주 좀 북한을 아주 예민하게 바라봐야지 된다. 그런 주장이었어요. 이 사람이 러시안 아메리칸이기 때문에 맥스 부트라는 사람이 얘기를 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이 원하는 것을 다 줬는데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과의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그 교감을 통해서 몇 가지를 봤는데 첫 번째, 김정은 위원장은 진짜로 비핵화를 안 받아들인다. 라는 거, 존 볼튼 것을 안 받아들인다라고 했으니까요. 두 번째, 트럼프 대통령은 알프레드 노벨을 존 볼튼보다 좋아한다. 세 번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자신은 아마 본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는 것 같기도 하다. 이런 지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의 한 말 자체가 노벨상 받으려면 존 볼튼을 버려야지 돼. 그리고는 이제 그 버스 안으로 정말로 그 내쳐버렸죠.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리비아식 아니다. 그 리비아식이라는 해석 자체에는 차이가 있었지만 존 볼튼의 말은 그거잖아요. 핵 프로그램 완전히 다 포기하고 그게 증명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어떠한 그 베네핏을 줘야지 된다는 그런 것인데 그런데 이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한 일을 보면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강하게 나가는 사람한테는 양보를 하는구나 하는 것을 봤다는 거죠. 김정은 위원장을 아주 기쁘게 그 하면서 본인이 아니 북한의 리비아식은 적용 안 해. 그 리비아식이 볼튼컵과는 다른 그런 그 카다피를 숨지게 한 그런 것인데 그렇지 않아. 김정은은 정권도 계속 유지할 수 있고 뿐만이 아니라 남한처럼 북한은 정말로 그 잘 살 수 있는 길을 미국이 열어줄 수도 있어. 이런 그 얘기였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그 워싱턴 포스트의 칼럼니스트 맥스 부트 씨 같은 경우는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리비아식이 아니라고 하면 지금까지 미국이 다뤄본 핵 문제, 핵 협상은 리비아식 아니면 이란식이잖아요. 리비아식은 별로 뭐 많이 진척이 된 건 아니지만 완전히 없애고 2003년도에 없애고 2011년도에 그야말로 카다피를 숨지게 한 것인데 그런데 이란 그 다음에는 이제 이란 모델인데 이란 모델은 리비아식과는 다르잖아요. 리비아식은 뭐 아주 세련된 단계는 아니었지만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미국으로 뭐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본인이 죽고 하는 것이었는데 그게 이제 그 사담 후세인 동상이 무너지는 걸 보고 안 되겠어. 미국에 잘 보이고 미국의 협조로 내가 목숨이라도 부지해야지 되겠어. 했는데 미국은 그건 안 해줬다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하면서 그러니까 리비아와 북한을 비교하면 안 돼. 나는 김정은이 정권에 그대로 있도록 해주겠어. 하고 얘기를 다 해버린 거잖아요. 즉 카드를 다 보여줬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에게. 김정은 위원장은 지금까지 카드를 보여주고 있지 않다가 이번에 아니 우리는 절대로 존 볼튼식은 못 받아 하고 조금 카드를 내보였고요. 그러면 리비아식이 아니면 하나 남아있는 게 이란 모델인데 이란 모델이라는 것은 리비아처럼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핵 기간 산업을 줄이고 핵 개발을 동결하고 이거였었잖아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이란 모델은
그냥 없던 걸로 하겠다고 하고 지금 나와버렸잖아요. 나중에 다시 협상을 어떻게 하든지 그것은 이제 나중 문제이고, 트럼프가 이란 모델을 최악의 딜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리비아식도 아니고 이란식도 아니고 뭐라는 말이냐?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 리비아식이라는 그 리비아식이 무언지도 잘 모르는 것 같고, 이제 카드는 다 보여주기는 보여줬는데 그 카드라는 게 북한에 대해서 어떠한 플랜을 갖고 있는가, 그 플랜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기분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 이 우려를 굉장히 지금 많이 하고 있고요. 워싱턴 이그제미너는 굉장히 그 트럼프 대통령을 강하게 지지하는 신문입니다. 워싱턴 이그제미너의 그 커멘터리를 쓰고 있는 탐 로건 씨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 한국과 미국이 군사훈련 B-52 같은 것을 뒤로 뺀 것은 정말 심각한 실수다. 한국이 미국에 그렇게 그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북한에 어필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을 받아들였는데, 그것은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을 테스트한 거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하고 한 것은 테스트를 한 건데, 싱가포르에서 두 사람이 만나서 그 협상을 할 때 트럼프가 우리 북한에 얼마나 하드볼을 던질까? 이게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생각이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 덫에 콱 걸려버렸다는 겁니다. 아니, 그 회담에서 협상을 할 때 본인이 원하는 완전하게 강하게 가다가 핵을 다 포기할 때까지 강력하게 조여들다가 그런데 어쨌든 협상이 그런 식으로 나가지 않으면 난 걸어 나오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걸어 나오겠다는 사람이 그 김정은이 원하는 대로 다 지금 말을 해줬다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김정은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고 정말 그 온갖 그 노력을 다하면서 미국과 분리를 하고 있는데, 동맹 맞아? 워싱턴 이그제미너의 칼럼니스트가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다들 환상을 깨야지 되는데, 중국과 북한은 지금 그 미국과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좀 그 북한에 잘해줘야죠.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좀 그 사이가 미국과 멀어진다고 하면 굉장히 북한과 중국이 그로 인해서 어드밴티지를 갖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동안은 한국과 미국이 굿캅, 배드캅 베네핏을 받았다면, 그게 이제 한국이 굿캅, 그 북한에 대해서요, 미국이 좀 나쁜 경찰 강하게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 관계도 아니고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말을 듣지 말고 강하게 밀어붙여서 미국을 방어해야지 된다. 이게 워싱턴 이그제미너라는 트럼프 대통령을 강하게 지지하는 신문의 칼럼니스트가 주장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내용으로 마감을 하려고 하는데요. 뭐 지금 미국도 전부 북한이 적십자 협회를 통해서 남한에서 뭔가가 잘못되는 것은 해당 관계자들을 벌 줘야지 된다. 그리고 지체 없이 뭐 웨이트리스트를 보내야지 된다. 이런 얘기하는 것들 다 전하고 있고요. 그리고 얼마나 많이 4월 27일 따뜻했던 기온이 5월 16일 날씨가 확 달라져 버렸는가. 한국은 그 천둥이 치고 있다. 뭐 이런 내용들도 전부 보도를 하고 있는데, 제임스 클래퍼라고 그 은퇴한 이제는 국가정보국장입니다. 이 사람이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국가정보원장이 될 때 연방상원에서 만장일치로 인준을 통과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시 대통령 때나 오바마 대통령 때나 이제 그 정보 그런 그 일을 했고요. 전에 그 해군 중장이었고, 85년부터 87년도까지 2년 동안은 한국에서 정보 관련 일을 했어요. 그래서 한번 그곳에서 일을 하고 나면 쌓인 그 어떠한 그 지식 같은 것을 바탕으로 해서 계속 그게 넓혀갈 수가 있는 시야가 한국이나 북한에 관한 그런 것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제임스 클래퍼가 바로 그 같은 그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인데, 이 사람이 1985년도에 한국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그 북한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할 때 죽을 뻔했다고 얘기를 해요. 노스코리아에 의해서. 그때 이제 그
북한의 터널 같은 것이 굉장히 의심이 많이 됐었던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정보를 줘야지 되니까 헬리콥터에 타고 뭐 이렇게 딱 터널 이런 것을 보려고 하고 있는데 그 레드덕 팍스 이것은 이제 뭐냐면 DMZ를 넘었다는 이런 신호가 이제 온 거예요. 막 소리가 막 팝콘 튀기는 것 같은 소리가 팡팡팡팡팡팡 막 나고요. 그게 누가 넘었는가? 본인이 타는 헬리콥터가 넘고 만 거예요. 그 DMZ를. 그래서 결국은 아주 아슬아슬하게 조종사가 이걸 돌려서 한국으로 갈 수 있었는데 며칠 뒤에 사우스 코리안 그 사령관이 사과를 하더라는 겁니다. M16 머신건을 막 따다다다다다다 쐈는데 이 사람이 타고 있는 헬기에 그게 남한에서도 쐈고 북한에서도 쐈고 한국 쪽에 그 발사가 더 나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던데요. 아무튼 그 정도의 위험을 본인은 그 생명이 정말 위험한 것을 겪었던 사람이고 그 뒤에 이제 여러 가지 일을 쭉 했는데 결국은 미국과 북한이 평화 조약을 맺기 전까지는 북한도 휴전을 깨지 않는다 알고서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공격이라도 작은 공격이라도 아웃 오브 컨트롤이 된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김일성 시대부터 김정일 김정은까지 3대를 이어오면서 계속 이제 디얼 리더들도 뭔가가 잘못되면은 여기서 전쟁이 터져서 굉장한 것이 있기 때문에 싸움을 원치 않는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그동안 어떤 그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 정책 위반자들에게 대통령이 되었건 아니면 협상 당사자가 됐건 또 뭐 그 전쟁을 그 치르는 그런 그 군이 됐건 그 항상 사실 불확실성을 줄여주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판단을 하는데 사실을 얘기하려고 굉장히 그 노력을 했다고 얘기를 하면서요. 오바마 대통령의 그 정보국장을 할 때는 그때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그 북한에 대해서 오바마 대통령이 조지 부시 대통령 때도 그랬고 북한이 완전히 핵을 포기하기 전에는 대화를 하지 않는다. 그 같은 미국의 북한에 관한 입장은 굉장히 이건 결점입니다. 미국을 위해서 좋지가 않습니다. 하고 대통령에게 본인이 그 어떤 그 간언 진언, 직언 같은 것을 굉장히 그 많이 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2014년도 11월 달에 직접 북한 관계자들을 본인이 만났었기 때문에 북한에 가서요. 그런데 북한 관계자들은 미국이 북한을 침략을 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핵무기가 유일한 생존 수단이라는 것에 대한 너무나 그 강한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은 그 북한을 다녀와 보고 북한의 전문가와 북한 고위 관계자와 얘기를 해본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 거의 모두 하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그 웬만한 사람들이 북한의 고위 관리와 만나는 정도가 되면은 통찰력도 있어야지 되고 기본 그 바탕도 있어야지 되고 또 똑똑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정말 거짓말로 하는 거야? 구실이야? 아니면 정말 그렇게 믿고 있어? 하는 것을 충분히 판단할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이제 제임스 클리퍼 그 국가정보국장 같은 국가정보국장 같은 경우도 분명히 북한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있더라 라는 얘기를 하면서요. 그래서 이제 그 오바마 대통령에게 미국을 위협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핵포기를 절대로 북한은 하지 않습니다. 돌파구를 찾으려면 미국이 그 강한 것을 활용을 해야지 되는데 미국은 좀 개방적이잖아요. 정보력도 있고 하니까 완전한 그 핵폭이라는 것은 그것도 아무것도 보장되기 전에 핵폭이라는 것은 북한 사람들은 하지 않습니다 하는 것을 강조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북한에 대한 상황이 변하기는 했지만 이게 끝이 아니고 도중이기 때문에 뭐 거의 시작 부분이잖아요. 시작에 중요한 것을 많이 이뤘지만 이게 더 좋은 관계가 될 수도 있고 더 나빠질 수도 있는데 better or worse가 될 수 있을 그런 그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 첫 해에 대해서 본인은 트럼프 대통령도 싫어해요. 제임스 클래퍼. 근데 제임스 클래퍼도 내가 미스터 트럼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도 또 그의 정책도 많이 지지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겠다고 동의한 것은 굉장히 용기 있는 스텝이라고 생각을 한다.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할 수 있는, 지금 요 며칠 사이에 조금 또 그 분위기가 바뀌어지기는 했지만, 그러면서 그래도 한 나라의 국가정보국장을 지낸 사람이 한 얘기를, 평화 조약을 하기 위해서 북한의 요구도 들어줘야지 된다. 그들이 나쁜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상을 주자는 것이 아니지만 적어도 뭔가 그 대화를 해야지 된다. 그리고 또 심지어는 이게 이제 뭐 문정인 그 특보가 본인이 뭐 그런 주장을 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또 실제로 그런 주장을 했다기보다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국 사람들에게 알려준 거잖아요. 다 그런 얘기들 하고 있어요. 이 제임스 클래퍼도 마찬가지로 주한 미군도 일이 그 진척되는 것을 봐서 부분적으로 줄이는 그 같은 로드맵까지도 인정을 해야지 된다. 뭐 물론 북한군도 DMZ에서 뭐 포병대 등도 더 줄이고 나면은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북한 리더가 안심을 하게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면 전쟁을 피할 수 있다. 그게 미국에도 베네핏이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핵 능력을 없애던 없애지 않던 어쨌든 그 평화의 길을 열면은 그게 미국의 베네핏이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2014년도에 그 북한에 갔었을 때 북한에 그 본인을 맞이하고 본인과 같이 일을 하는 사람이 본인 앞에서 얼마나 미국에 대한 그 반미 감정을 내놓는지, 그 코스가 13개 코스의 음식을 먹으면서도 본인이 미국의 정보국장으로서 말을 해도 그 말을 믿지도 않고 뭐라고 설득시키려고 하면 화내고 소리 지르고 했는데, 딱 한 군데 말을 하나의 말을 할 때 북한 사람들이 잘 들으면서 예외적인 태도를 보였답니다. 미국에게는 영원한 적이 없습니다. 그 예로서 이 사람이 독일과 일본을 들었대요. 지금 동맹국이지 않느냐. 과거에 어땠느냐. 2차 대전 때. 베트남은 또 어땠느냐. 미국이 아주 그 생산적인 외교, 경제, 군사 관계까지 독일, 일본과 다 맺고 있다. 북한과 미국도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그때 그 북한 사람들이 이제 열심히 듣는 듯 하더니 몇 분 조용히 음식만 먹다가, 그러면 뭐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표현을 뭐 선생이란 표현 친해지면 하잖아요. 정상 관계를 수립할 수 있도록 그런 기대 같은, 부탁 같은 것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비핵화를 먼저 그 완전히 해야지 된다. 이런 전제로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앞서 그 본인이 지적한, 본인이 경험한 그런 그 북한과의 관계를 풀 수 있는 것을 적용을 해야지 된다는 게 제임스 클래퍼 전 국가 그 정보국장의 얘기입니다. 또 그 큰 마음과 그런 그 큰 것을 갖고 있는 그런 주체가 변화시킬 수 있는데, 글쎄 대통령이 그런 철학이나 전략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나를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일을 성취하기를 바란다. 이게 제임스 클래퍼스가 뉴욕타임스에 쓴 기고문이었습니다. 미국에서 보는 한국, 이렇게 그 북한 이슈와 관련해서 기대도 있고, 그런데 기대하는 사람들이 주전론자들이 아니에요. 전쟁을 싫어하는 사람들이고, 또 그 어떠한 그 기대를 하는 사람들이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들이고, 그에 비해서 이제 그 북한과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아주 강하게 밀어붙여라 하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대화가 좋다. 이 여론이 더 그 많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문가 사이에서나 일반인 사이에서나. 그리고 아마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께서 이 내용을 들으시는 동안에 또 어떠한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 한국과 북한과의 관계에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요즘은 뭐 몇 시간 단위로, 몇 분 단위로 많은 것이 달라지니까요. 그래서 그때 뭔가 나쁘게 달라졌다고 해서 걱정할 것도 없고, 좋게 달라졌다고 해서 너무 희망을 가질 것도 없고, 이런 과정을 얼마나 많이 거치겠어요. 아마 싱가포르 회담에 가기 그 이전에도 여러 번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로 말씀드리면서 미국에서 보는 한국 마치겠습니다. 내일 미국 날짜로는 월요일, 한국 날짜로는 화요일
오늘의 미국 그 서부 시간으로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아침 9시부터 10시까지 뵙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